육화 줄거리. 가냐의 아버지 이볼긴 장군은 말만 꺼내면 거짓말인데 미시킨 공작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집을 묻기 위해 그에게 갔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볼긴 장군에 이끌려 어려운 형편의 대위 부인의 집을 찾은 미시킨 공작은 그곳에서 콜야를 만나 패를 앓고 있는 이폴리트에 대해 이 집을 돕고 있는 콜야의 어머니와 누이에 대해 듣는다. 미시킨 공작은 초대장 없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야회에 들어서고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 중에서 가장 나쁜 자기의 행위를 차례로 말하는 살롱놀이를 시작하려 한다. (14) 기지가 없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서 외쳤다. 만일 나한테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나 이반 페트로비치만한 기지가 있었다면 나는 오늘 내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나 이반 페트로비치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공작, 조금 여쭈어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에 도둑놈이 아닌 사람보다는 도둑놈이 훨씬 더 많고 일생 동안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일이 없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모두 도둑놈만으로 가득 찼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요. 그래,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머,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활달한 부인인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끼어들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가 무엇인가 남의 것을 훔친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훔친 일이라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야 아주머니만 한 번도 훔친 일이 없을 거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그렇지만 벼랑간 얼굴이 새빨개진 공작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당신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장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어째선지 공작은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그럼 공작, 당신은 아무것도 훔친 일이 없으십니까? 원별 우스꽝스러운 소릴. 정신 좀 차려, 페르드 이시첸코. 장군이 끼어들었다. 뻔한 일이에요. 정작 시작하려니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작을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공작이 얌전히 계시니까.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또렷이 말했다. 페르드 이시첸코, 이야기를 하든지 잠자코 있든지 하세요. 남이야 어떻든 상관할 것은 없어요. 어지간히 애를 태우는군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잠깐만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러나 공작이 자백했다고 하고 나는 공작이 이미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만 누군가 딴 사람이 언젠가 사실이 말하고 싶어진다면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요? 내 얘기는 이 이상 더 할 것이 없어요. 지극히 간단하고 어리석고 비열한 것이었어.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단언하지만 나는 절대로 도둑놈이 아닙니다. 훔치긴 했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 자신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어느 일요일 세면 이바노비치 이시첸코 씨의 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모여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 남자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그냥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리아 세면노브나한테 가서 피아노라도 쳐달랄 양으로 귀퉁이 방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지폐가 한 장 놓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지불을 위해서 꺼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돈을 집어 허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얼른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은 채 나는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연방 짓거리기도 하고 기담을 하기도 하고 태연히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있는 곳에도 가서 앉아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 그때야 겨우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 하녀들을 불러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다리아라는 하녀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나는 비상한 호기심과 동정을 표시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리아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착하신 분이니까 괜찮다고 보증하면서 다리아에게 자백하기를 권했죠.
그것도 여럿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입니다. 모두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폐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여간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삼루브를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 가서 마셔버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붉은 포도주를 한 병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안주 없이 술만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시라도 빨리 그 돈을 써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그 뒤에도 이렇다 할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나는 그런 것엔 흥미도 없습니다. 내 얘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당신의 가장 나쁜 행위는 아니겠죠.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심술궂게 말을 했다. 그건 심리적인 우연이지 결코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지적했다. 그래서 하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격렬한 혐오감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물었다. 하녀는 이튿날 쫓겨나고 말았죠. 물론 엄격한 집안이니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모른 채 하셨던가요? 이건 놀랐는걸. 그럼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까? 페르드 이시첸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다.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불쾌한 인상을 준 데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그런 더러운 짓이 어디 있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소리쳤다. 아니 이런, 당신은 사람의 가장 나쁜 행위를 듣고 싶어 하시면서 게다가 또 거기에 아름다운 광채를 요구하시는군요. 가장 나쁜 행위는 언제나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반 페트로비치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겉으로 봐서 번쩍번쩍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차를 가진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다만 그들이 어떤 수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드 이시첸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 화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얼굴까지 일그러졌다. 이상스럽게도 이것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얘기가 마땅히 다른 성질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꼴불견의 실패라든가 또는 토스키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변태적인 자부라는 것은 페르드 이시첸코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의 성질에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노여움으로 부르르 떨기까지 하면서 페르드 이시첸코를 뚫어지도록 쏘아보았다. 이쪽은 이내 두려운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깜짝 놀라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였다. 너무 신이 나서 그는 그만 지나치게 짓거렸던 것이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때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이번에는 내 차례지만 나는 특권을 이용하여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푸치스인이 딱 잘라 말했다. 이야기하기가 싫으세요? 못하겠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리고 또 대체로 이런 살롱놀이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군, 다음은 당신 차례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만일 당신까지 싫다고 하시면 판은 아주 깨지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유감이에요. 나도 맨 나중에 나 자신의 생애 중에 있었던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신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얘기한 다음에 할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두 분께서 내게 용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맺고 그녀는 웃었다. 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장군은 열을 올려 외쳤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전생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기담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각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각각께서 어떠한 특별한 문학적 만족을 가지고 그 기담이라는 걸 태고하셨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아직도 교면쩍어 하는 듯이 페르드 이시첸코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담하게 끼어들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힐끗 장군을 바라보고는 역시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우울과 초조는 더욱더 높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여러분, 나도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듯 여태까지의 생애 동안에 그리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묘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기담이 나의 전생애를 통해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35년 전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기는 듯한 괴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사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때 나는 막 견습사관이 되어 부대 내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견습사관이라면 혈기는 왕성하지만 주머니 속은 늘 텅텅 비어 있죠. 그때 내겐 니키포르라는 당번 사병이 딸려 있었는데 악착스러우리만큼 내 생활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느질이나 걸레질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세간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더없이 충실하고 정직한 사내였습니다. 물론 난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조그만 도시에 얼마 동안 주둔한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변두리의 어느 퇴역 중의 부인인 미망인의 집에 숙소가 할당되었습니다. 나이가 80 가까운 할머니였습니다. 집은 낡아빠진 목조이고 가난해서 한여도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에게도 전에는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생애 동안에 그중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을 잃은 것이 이미 45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 몇 해 전까지는 그녀의 집에 조카딸이 함께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곱추이자 마녀 같은 심술쟁이로 언젠가 한 번은 할머니의 손가락을 물어뜯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조카딸마저 죽어버려 노파는 거의 3년가량이나 오직 혼자서 그날그날을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있기가 무척 따분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노파여서 도시 말이 통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내 닭을 한 마리 도둑 맞았습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고 말았지만 그 노파 이외에는 닭을 훔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닭 때문에 노파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워도 이만저만 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는 딱 한 번밖에는 청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숙소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노파의 집과는 반대되는 쪽 시외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식구가 많은 장사꾼의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장사치는 턱수염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나와 니키포르는 조아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노파를 혼자 떼놓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사흘쯤 지나 교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니키포르가 견습사관님, 접시를 그 할머니 집에 두고 와서 수프를 담아드릴 그릇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놀라 뭐? 어째서 우리 접시가 그 집에 남아있다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니키포르는 놀란 얼굴로 견습사관님께서 그 집 항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대신 접시를 자기가 맡아두겠다면서 이사 올 때 내주지 않더군요. 할머니 말은 견습사관님하고도 그렇게 타협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마구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노파의 집에 달려갔더니 노파는 현관 한쪽 구석에 혼자 을씨년스럽게 기대앉아 마치 햇볕을 피하고 있는 듯이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파에게 실컷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놈의 할망구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하며 정말 러시아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하더군요. 노파는 꼼짝 않고 앉아서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고 눈은 부르뜬 채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빛이 또 참으로 이상한 데다가 몸은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겨우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고 서 있었습니다. 파리들은 윙윙거리고 해는 기울고 둘레에는 무서운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당황하여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미처 숙소로 돌아오기도 전에 나는 소령의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 다시 중대에 들를 일이 생겨 결국 숙소에 돌아간 것은 날이 어두워진 다음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니키포르가 첫마디로 보고했습니다. 견습사관님, 그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 1시간 반쯤 전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설을 퍼붓고 있던 바로 그때 노파는 숨을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 뒤로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밤에는 꿈을 꾸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내가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닙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날이 갈수록 더욱 자주 그 일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별로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이따금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이 사건의 주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마침내 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한 여인이 현대와 같은 인도적인 시대에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여인이 말입니다. 오래오래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결국은 너무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들과 남편과 일가 친척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그녀 한 사람만이 마치 태고적 옛날부터 운명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파리나 그 무엇처럼 홀로 남아있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고요한 여름날 저녁 석양과 더불어 이 노파의 영혼도 승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젊은 혈기왕성한 견습사관 하나가 석별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잔뜩 거드름을 부리면서 러시아인 기질의 한 요소인 난폭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이 노파를 지구의 표면에서 내쫓는데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접시 한 개가 없어졌다는 하찮은 일로 말입니다. 내가 나쁜 인간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먼 옛날의 일이기도 하고 내 성격도 바뀌어 오래전부터 이 행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껏 그 노파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나에게는 야릇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설사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 노파가 바로 그때 죽으려고 생각한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약 15년 전에 일체의 비용을 내가 부담하기로 하고 두 병든 노파를 양로원에 넣어주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그들의 최후의 나날을 평온하게 해주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재산의 일부를 영원한 사업을 위해 희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나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나는 이 사건을 내 생애 가운데서 가장 추악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께서는 가장 추악한 것 대신 여태까지의 생애 중에서 가장 훌륭한 행위 중의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페르드 이시첸코가 속은 셈입니다. 그려. 페르드 이시첸코가 한마디 했다. 정말 장군, 나는 당신이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지신 줄은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유감스러울 정도예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짓거렸다. 유감스럽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장군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묻고는 아주 만족한 빛으로 샴페인을 쭉 들이켰다. 그 다음에는 역시 준비가 되어 있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차례였다. 그도 역시 이반 페트로비치처럼 이야기할 것을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손님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얘기도 그 어떤 이유에서 특별한 호기심을 끌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힐끗힐끗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그의 의젓한 외모에 잘 어울리는 대단한 위엄을 보이면서 조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자기의 사랑스러운 이야기의 하나를 시작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을 끌 정도의 훌륭한 외모에다 훤칠한 키를 가졌고 머리는 조금 벗겨지고 희끗희끗하며 상당히 뚱뚱한 편이었다. 부드럽게 보이는 불그레한 두 볼은 조금 밑으로 처진 느낌을 주었고 입에는 틀니를 하고 있었다. 품이 크고 우아한 옷차림에 훌륭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포동포동한 흰 손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오른손 인지엔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소매뿌리에 달린 레이스를 왼쪽의 두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을 뿐 한 번도 그의 얼굴에 눈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무엇이 내 의무를 가장 가볍게 해주느냐 하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말머리를 꺼냈다. 그것은 내 생애 중에서 가장 나쁜 행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내 양심과 기억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를 도와줍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나는 그것을 고백하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 경솔하고 천박한 행위 중에서도 내 가슴에 너무나도 괴로운 인상을 남겨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나는 시골로 플라톤 우르두인세프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는 마침 귀족단장에 갓 당선되어 젊은 아내와 함께 겨울 명절을 세려고 시골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안피사 알렉세예브나의 생일도 다가왔기 때문에 무도회가 2번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뒤마의 훌륭한 소설 춘희가 크게 유행하여 상류사회에서는 한창 인기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서사시는 영구불멸의 작품입니다. 지방의 부인들도 모두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아름다운 줄거리, 독창적인 주인공의 설정, 세밀한 점에까지 작가의 연구가 미친 그 황홀한 세계, 또 전편에 넘쳐 흐르는 매혹적인 묘사 부분, 이를테면 흰 동백꽃과 장밋빛 동백꽃다발을 번갈아 쓰고 있는 부분 따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한데 어울려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독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동백꽃이 무섭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동백꽃을 요구했고 너도 나도 동백꽃을 찾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는데 만일 어떤 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무도회용으로 설사 무도회는 그리 많지 않더라도 동백꽃을 찾고 있다면 그것을 쉽사리 구할 수가 있을까요? 불쌍한 친구 페차 보르호프스코이는 그때 안피사 알렉세예브나를 사모하여 몸이 여일 만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 즉 그에게 무슨 확실한 희망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페차는 안피사 알렉세예브나를 위해 무도회가 열리는 날 저녁까지 미친 듯이 동백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는 페체르부르크에서 그곳 현지사 부인에게 손님으로 오는 소스카야 백작 부인과 소피아 베스팔로바가 흰 동백꽃다발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걸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피사 알렉세예브나는 그 어떤 특수한 효과를 노리고 붉은 동백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플라톤을 못살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어떻게 되었거나 남편이니까 꽃다발을 꼭 구해주겠노라고 장담할 수밖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전날 저녁에 카체리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모든 점에서 안피사 알렉세예브나의 무서운 경쟁자였던 그 여자가 온 고을의 동백꽃을 모두 매점해버렸던 것이죠. 아무튼 이 두 여자는 지극히 위험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안피사 알렉세예브나는 히스테리를 일으킨다, 기절을 한다 하며 야단이었습니다. 그 통에 플라톤은 납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판국에 페차가 어디서라도 꽃다발을 구해다 바칠 수만 있다면 그의 기대는 더 커졌을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자들이 고마워하는 정도란 거의 끝이 없는 것이니까요. 폐차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았지만 원래가 불가능한 일이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생일 전날 저녁, 무도회가 열리는 전날 밤의 11시쯤 오르드인 셰프 신의 이웃인 마리아 페트로브나 주부코반의 집에서 우연히 폐차를 만났습니다. 웬일인지 그의 얼굴이 환하더군요. 그래, 어떻게 됐나? 찾아냈어. 아, 그거 참 놀라운 소식이군. 그래, 어디서? 어떻게? 20베르스타가량 떨어진 예크샤이스크에서. 트레팔로프라는 상인이 있는데 돈 많은 덥석부리 노인으로 할멈과 단둘이 살면서 자식 대신 카나리아를 기르고 있고 내외가 모두 꽃을 무척 좋아해서 동백꽃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글쎄, 거 믿을 수 없는데. 꽃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 때까지 애걸하는 거야. 빈손으로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어. 언제 떠나려나? 내일 새벽 5시에. 그럼 잘 다녀오게. 나는 폐차를 위해 기뻐하면서 오르드인 셰프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야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려는 순간 굉장히 기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부엌으로 빠져나가 마부인 사벨리를 두들겨 깨워 30분 이내에 마차를 채비해주게 라고 말하고 15루블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30분 후에 마차는 틀림없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 안피사 알렉세예브나는 두통과 열이 나고 헛소리까지 하는 등 야단법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4시가 지나 나는 예크샤이스크에 도착하여 여관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지나서 나는 이미 트레팔로프네 집에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그러는데 동백꽃이 있으신가요?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겠습니다. 이처럼 발밑에 엎드려 빕니다. 하고 말했지요. 노인은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근엄한 얼굴에 무서운 영감이었습니다. 천만에.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와락 노인의 발밑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쭉 뻗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이봐요.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요. 하고 노인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외쳤더니 정 그렇다면 드리죠. 어쩔 수 없군요. 하고 승낙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곧 빨간 동백꽃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온실 안에 동백꽃이 가득 피어있는 광경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100루블을 내밀자 아니 이봐요 젊은이 이런 식으로 이 늙은이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200루블을 이곳의 병원에 시설과 급식의 개선비로 기부해 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요. 하느님의 뜻에도 합당한 일이로군요. 그럼 이 돈은 당신의 건강을 비는 뜻에서 병원에 기부하기로 합시다. 일은 이렇게 해서 결말이 났습니다. 나는 이 러시아적인 노인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뭐랄까, 순수한 러시아 기질, 우직하다고나 할까요? 나는 일이 뜻대로 된 데 아주 만족해서 즉시 그 고을을 떠나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폐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왔죠. 돌아오자마자 나는 안피사 알렉세예브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꽃다발을 들여보냈습니다. 부인의 환희 그리고 그 감사의 눈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플라톤은 어제는 풀이 죽어서 마치 얼이 빠진 사람처럼 되어 있던 플라톤은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세상의 남편이란 것은 천지개벽이래. 정식 결혼을 하는 날엔 모두 다 이 모양이에요. 이 이상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폐차의 사랑은 이 에피소드와 함께 결정적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난 폐차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러 들 것으로 생각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만
뜻밖에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차가 졸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튿날 아침에는 열병에 걸리고 말아 이내 온몸을 떨며 어린애처럼 후느껴 울더란 말입니다. 한 달 후에 건강이 회복되자 그는 자원해서 카프카즈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크림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의 형 스테판 보르호프스코이가 연대장으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후 오랫동안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처럼 커다란 타격을 그에게 주었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했습니다. 하긴 그때 내가 그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다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장난삼아 한번 회방을 놓아본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꽃다발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크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크림 같은 곳에서 터키인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젓한 위험 있는 태도로 입을 다물었다. 그가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눈은 웬일인지 이상하게 번쩍 빛났고 그녀가 입술까지 파르르 떠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모두들 잔뜩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페르드 이시첸코는 또 속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속았어요. 이건 나를 속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젠 말을 해도 무방하다. 아니, 한마디 해야만 한다고 페르드 이시첸코는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도 아둔한가요? 현명한 사람들에게 좀 배우세요. 마치 승리를 자랑하는 듯한 어조로 토스키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한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단언하듯이 말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이 살롱놀이는 정말 따분해요. 어서 끝내버리기로 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낭망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럼 내가 약속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 함께 트럼프 놀이나 하기로 해요. 그럼 우선 약속하신 얘기부터. 장군은 열렬히 찬성했다. 공작,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벼랑간 날카롭게 공작에게 말했다. 여기 계시는 장군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내 오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나더러 자꾸만 결혼을 하라고 권하시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새파랗게 질려버렸고 장군은 장승처럼 서 있었다. 일동은 눈을 크게 뜨고 목을 앞으로 길게 뽑았다. 가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누구와? 금방 기어 들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공작이 물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가. 여전히 날카롭고 힘있고 또렷하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대답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작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애썼으나 좀처럼 입을 놀릴 수가 없었다. 안 됩니다.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간신히 속삭이고 나서 괴로운 듯이 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그녀는 엄숙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지금 공작이 결정하신 것을 들으셨죠? 그것이 내 대답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끝내기로 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타이르는 듯한 그러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장군이 말을 건넸다. 일동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왜들 이러세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것처럼 손님들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왜 그렇게 놀라셨죠? 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더듬더듬 토스키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먼저 희망적인 약속을 해주지 않았소. 그리고 또 조금은 가엾게 여겨줄 법도 한데. 나는 정말 곤란하오. 그리고 물론 매우 당황하고 있어.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런 때 가뜩이나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 결백과 성의를 필요로 하는 진지한 문제를 이런 살롱놀이로 결정하다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무슨 말씀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당신은 정말 완전히 앞뒤를 잊어버리셨군요. 첫째, 손님들 앞에서란 무슨 뜻이죠? 우린 모두 서로 허물없는 친구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살롱놀이죠. 나는 정말로 내가 경험한 일들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왜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어째서 이것이 진지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내가 공작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말을 들으셨죠. 공작이 좋다 하고 말했더라면 나는 곧 결혼을 승낙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거절했어요. 말하자면 내 일생은 순간 한 가닥의 머리카락 같은 것에 걸려 있었죠. 이보다 더 진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무엇 때문에 말끝마다 공작을 들고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공작이 뭔데요? 공작의 권위에 대한 비위에 거슬리는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군은 마침내 이렇게 투덜거렸다. 공작은 진심으로 나하고 신복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작은 내가 일생을 통해 처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에요. 저분은 첫눈에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예사롭지 않은 섬세한 마음씨로 나를 대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가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작은 이 문제에 있어서 7만 5천 루블을 넘겨다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갑자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가로챘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속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진작 말해야 할 것을 잊고 있었군요. 그 7만 5천 루블은 당신이 가지세요. 나는 당신을 거저 자유로운 몸으로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이젠 됐어요. 당신도 숨을 좀 쉬어야 할 게 아니에요. 벌써 9년하고도 3개월이나 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테지만 오늘은 내가 충명일의 주인공이니까 난생 처음 내 멋대로 하겠어요. 장군께서도 이 진주를 가져다가 부인께 드리세요. 자, 여기 있어요. 내일은 나도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회도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마치 그 자리를 뜨고 싶기라도 한 듯이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모두들 술렁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발작적인 열병에 걸린 것 같은 흥분된 그녀의 말을 들은 것이었다. 모두 혼란된 그 무엇을 느끼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무도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영문을 몰랐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누군가가 요란하게 배를 울렸다. 그것은 아까 낮에 가냐네 집에서 들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소란스러운 소리였다. 어머, 이것으로 드디어 끝장나는군. 드디어 올 때가 왔군 그래. 11시 반이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소리쳤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것으로 끝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는 나스타샤 자신이 먼저 자리에 앉았다. 일종의 야릇한 미소가 그 입언저리에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열병에 걸린 것 같은 떨리는 기대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말없이 앉은 채 문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로고진가 10만 루블이야. 그것임에 틀림없어. 푸치스인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15. 한여인 카차가 몹시 놀란 얼굴로 들어왔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저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10명가량의 사내들이 몰려와서 이리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요. 모두들 술에 취해 있어요. 로고진이라고 하면 아씨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 카차. 모두 곧 이리로 들여보내. 설마 모두 다 안내하라시는 건 아니겠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정말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모두 다 이리로 안내해. 카차, 하나도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들여보내지 않더라도 제멋대로 들어올 사람들이니까. 아, 아까처럼 떠들고 있군. 여러분, 내가 저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끌어들여 모욕을 느끼실는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손님들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나도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용서를 빌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께서 나를 위해 이 대단원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들께서 편리하실 대로 하세요. 손님들은 여전히 놀라서 수군거리며 서로의 시선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 의해 미리 준비되고 짜여진 것이었으므로 지금 와서 그녀를 설복한다는 것은 물론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기는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 완전히 명백해졌다. 손님들은 모두 격심한 호기심으로 괴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또 아주 심하게 놀란 것 같은 사람도 없었다. 여자 손님이라곤 2사람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인데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지간한 일엔 끄떡도 하지 않는 담이 큰 여자였고 또 하나 말수가 적은 낯선 여자. 이 부인은 얼마 전에 러시아에 온 독일 여자로 러시아어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데다가 머리는 얼굴이 예쁜 것과 반비례하는 위인이었다. 이 여자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진귀에서 전람회라도 내놓을 만한 화려한 옷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차림으로 여기저기 유명한 야회에 초대되어 다만 그 자리에 장식품으로 마치 진귀한 그림처럼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는 여성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네가 베푸는 야회에 쓰려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하루 저녁만 그림이나 꽃병이나 조각이나 병풍 따위를 빌려오는 것과 똑같았다. 남자 손님들은 이를테면 푸치스인 같은 사내는 로고진과는 원래가 아는 사이였고 페르드 이시첸코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었다. 가냐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역시 자기에게는 치욕적인 이 장소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격렬한 욕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늙은 교원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몰랐으므로 그저 울상이 되어 평소에 손녀처럼 사랑하고 있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비롯하여 주위 전체에 넘치고 있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채고 문자 그대로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에 그녀를 버려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었다. 또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물론 이런 사건에 끼어들어 자신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이 광적인 성질을 나타내기에는 아직 이른 사건의 기추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게끔 흥미를 끌었다. 게다가 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그를 두고 두서너 마디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결말을 보지 않고는 떠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입을 봉해버린 채 다만 한 사람의 방관자로서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위험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방금 자기의 선물을 그처럼 쑥스럽게 또 우스꽝스럽게 돌려받고 몹시 모욕을 느끼고 있는 예판친 장군만은 로고진의 출연이라는 느닷없는 사건에 의하여 한층 더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장군으로서는 푸치스인이나 페르드 이시첸코와 같은 부류와 자리를 같이 한다는 일이 이미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던 것이다. 그 어떤 욕정의 힘일지라도 마침내는 의무감, 관등과 직위에 대한 관념 및 자존심에 의해 극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있는 곳에 로고진이 일당을 데리고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 장군. 장군이 이 점을 말하려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재빨리 그것을 가로막았다. 내가 깜빡 잊었군요. 하지만 정말 나도 당신에 대해 전부터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만일 그렇게까지 모욕을 느끼신다면 나도 굳이 당신을 붙잡지는 않겠어요. 그야 물론 당신이 이 자리에 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당신께서 사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돌봐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 걱정되신다면 천만의 말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장군은 갑자기 기사적인 너그러움을 발휘하여 외쳤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당신 곁에 남아있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굉장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다만 내가 걱정한 것은 그자들이 혹시 융단을 더럽히고 무엇인가 물건을 부수거나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아예 들여놓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페르드 이시첸코가 외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장군은 기회를 보아 얼른 소근거렸다. 저 여자는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닙니까? 즉 비유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학적 의미로 말입니다. 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에게는 평소에도 저런 경향이 있었다고.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능청스럽게 속삭였다. 게다가 또 지금은 열병에 걸려 있어서. 로고진의 일당은 오늘 낮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다. 다만 어쩐지 보잘것없는 듯한 노인으로 전에 어떤 엉터리 중상신문의 편집인 노릇을 하던 금리를 저당 잡혀 술을 마셨다는 에피소드를 가진 사내와 퇴역소위 한 사람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이 퇴역소위는 그 직분으로나 일의 성질으로나 아침나절에 본 주먹씨의 무서운 적수였다. 로고진의 일당 중에서 이 사내를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네프스키의 양지 바른 곳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다짜고짜로 붙잡고 마를린스키의 식구를 외우며 희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데려다가 일당에 가입시킨 것이다. 그가 동냥하는 그 구실을 말한다면 나도 옛날에는 거린에게 15루블씩 주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능청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적수는 이내 서로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주먹씨는 이 비렁뱅이가 일당에 가입한 데 대해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으므로 그저 이따금 우리에 갇힌 성난곰처럼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그리고 심히 얕잡아 보는 시선으로 비렁뱅이가 연방 알랑거리고 까불어대는 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퇴역소인은 아무래도 능란한 정략가인 양 완력보다는 주로 교활한 술책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인 듯했고 그리고 또 키도 주먹씨보다는 대단히 작은 편이었다. 그는 노골적인 싸움은 피하도록 되도록 완곡하게 그러면서도 최대한도로 벌써 몇 번이나 영국식 권투에 자신이 있는 듯이 암시하곤 했다. 요컨대 이 사내는 순수한 서구파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권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씨는 그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또는 화가 난 듯한 미소를 띌 뿐 구태여 논쟁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는 듯이 이따금씩 묵묵히 벼랑간 전적으로 국수적인 것, 심줄이 드러나고 마디가 굵은 불그레한 솜털이 가득 자란 거대한 주먹을 내보이곤 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것 보라는 듯이 그 주먹을 불쑥 내밀곤 했는데 이 지극히 국수적인 주먹이 빗나가지 않고 대상물에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날에는 틀림없이 박살이 나고 말 것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고도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온종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찾아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로고진의 노력의 결과였다. 로고진 자신도 이제는 거의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그 대신 이 점잖지 못한 하루 동안에 그의 일생을 통하여 무엇과도 비유되지 않는 하루 동안에 받은 갖가지 인상 때문에 그는 거의 얼빠진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오직 한 가지 일만이 1분 1초마다 그의 머리, 기억, 가슴 속에 번뜩이고 있었다.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무한한 우수와 불안 속에서 킨제르니, 비스쿠프니 하는 자들을 상대로 시간을 보냈다. 이 자들 역시 로고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싸돌아다녔다. 그리하여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지나가는 말로 비웃듯이 극히 막연하게 암시한 10만 루블의 돈이 마침내 채워졌다.
그러나 그 이자는 비스쿠프 자신조차 부끄러워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하고 킨제로와 귓속말로 소근거렸을 만큼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로고진이 앞장을 서서 들어왔다. 그 밖에 패거리는 자기들의 우세를 충분히 자각하지만 약간은 주저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다만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어째선지 그들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는 금방이라도 층층대에서 떼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걱정하는 자까지 있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여자에게 자신이 있는 멋쟁이 잔류제프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특히 주먹씨 같은 자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경멸과 중호를 품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바라보며 마치 포위 공격이라도 하듯이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그렇지만 두 방에서 처음 보는 화려한 장식, 듣도 보도 못한 물건, 진기한 가구, 그림, 커다란 비너스의 조상 등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존경과 거의 공포에 가까운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그 공포심은 뻔뻔스러운 호기심에 압도당해 그들은 로고진의 뒤를 따라 서로 밀치락달치락 하면서 객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먹씨와 비렁뱅이 그리고 그 밖의 몇 명은 객실에서 예판친 장군의 모습을 발견하자 처음 한순간 완전히 용기를 잃고 슬금슬금 다른 방으로 뒷걸음질을 치기까지 했다. 그래도 레베제프만은 누구보다도 담력과 자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로고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 나아갔다. 140만의 현금을 포함한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10만의 돈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레베제프를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자기네의 위력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 약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이다. 실제로 자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일까? 레베제프도 어떤 순간에는 허용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으나 또 어떤 순간에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주로 자기를 격려하고 안심시켜 줄 만한 조문을 육법전서 속에서 생각해내야 한다는 욕구를 느끼곤 했다. 당사자인 로고진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객실에서 그의 일당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다. 문에 커튼이 올려지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에게 보이지 않게 됐다. 아까 아침나절에도 역시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춤하고 발을 멈추었다. 그의 심장이 무섭게 뛰고 있음을 쉽사리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몇 초 동안 겁에 질린 듯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뚫어지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성의 밸런스를 잃은 것처럼 비틀비틀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도중에 그는 푸치스인의 의자에 부딪히는가 하면 말없이 앉아있는 독일 미인의 훌륭한 옥색옷의 레이스를 진흙발로 짓밟기까지 했으나 사과하기는커녕 알아채지도 못했다. 테이블로 다가서자 객실에 들어올 때부터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던 기묘한 물건을 그 위에 놓았다. 그것은 높이 15cm, 길이 20cm쯤의 큰 종이로 싼 물건이었는데 주식신문으로 단단히 포장된 데다가 다시 사탕 덩어리를 묶을 때 쓰는 끈으로 사방에서 이중의 열십자로 꽉 묶여 있었다. 로고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처럼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짙은 녹색의 붉은 줄무늬가 있는 새 비단 머플러와 딱정벌레 모양의 커다란 다이아몬드 핀, 그리고 오른쪽 더러운 손가락에 낀 굉장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놓으면 오늘 아침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었다. 레베제프는 테이블에서 세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객실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하녀인 카차와 파샤도 그 자리로 달려와 큰 놀라움과 공포를 안고 올려진 문의 커튼 뒤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뭐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로고진을 찬찬히 쳐다보고 나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물건을 눈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10만 루블입니다.
그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어머나, 그럼 약속을 지킨 셈이군요. 놀라워요. 자, 여기 좀 앉으세요. 이 의자에. 당신에게 이따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어요. 누구와 함께 오셨죠? 모두 아까와 같은 분들. 그럼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세요. 저기 소파가 있어요. 이쪽에도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저쪽에 안락 의자가 2개.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싫은가 보죠. 정말 그중 몇 명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른 방으로 물러가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개 중에는 객실에 그냥 남아 고나는 대로 의자에 앉는 자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중 몇 명은 약간 몸을 숨기듯 하고 있었으나 다른 몇 명은 테이블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어쩐지 부자연스러우리만큼 갑자기 용기를 회복했다. 로고진도 고나는 의자에 앉았으나 그리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는 앉지 않았다. 그는 차차로 손님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냐를 발견하자 악의 있게 웃고 저게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장군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를 보고도 그는 별로 당황하는 빛이 없었고 이렇다 할 호기심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곁에서 미시킨 공작을 발견했을 때는 적이 놀란 모양으로 한참 동안 시선을 못 박은 채 이 해우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다. 그 표정은 정말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심신을 마구 뒤흔들어 놓은 이날 하루의 일련의 사건은 그만두고라도 그는 어제 하룻밤 내내 기차에 흔들린 데다가 벌써 거의 이틀 밤낮을 한 잠도 못 잤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0만 루블이에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어쩐지 열병에 걸린 것처럼 초조하고 도전적으로 일동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여기 이 더러운 꾸러미가 아까 이 사람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저녁까지 나에게 10만 루블을 가지고 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나를 이 돈으로 낙찰시킨 거예요. 1만 8천 루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4만 루블로 뛰었다가 결국은 10만 루블까지 올라갔어요. 역시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머,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이분은 얼굴이 창백하죠. 이런 일은 모두 아까 가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가 저분의 어머니를, 즉 내 장래의 가정을 찾아갔더니 저분의 누이 동생이 나를 앞에다 두고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를 여기서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하고 고함을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오라버니인 가냐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지 뭐예요. 이만저만한 성깔의 아가씨가 아니던거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장군이 나무라듯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을 자기 나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예요, 장군? 점잖지 못하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젠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진력이 났어요. 전에 내가 프랑스 극장의 특별석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결한 귀부인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내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교에 길들지 않은 처녀처럼 피해 다니며 깨끗한 여자인 양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은 모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깨끗한 5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보는 앞에다 10만 루블의 돈을 내놓았어요. 밖에는 이미 틀림없이 저 사람들의 트로이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를 10만 루블의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가냐, 당신은 아직도 내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은 정말 당신 집에 나를 들여앉힐 생각이었던가요? 로고진의 여자를. 아까 공작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당신이 로고진의 여자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로고진의 것이 아닙니다. 공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런 소린 그만둬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참지 못하고 불쑥 말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시거든 저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그만 아니에요. 게다가 당신은 그 10만 루블 때문에 저런 사내를 따라갈 생각인가요? 하기야 10만 루블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그 10만 루블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 사내는 쫓아버리세요. 저런 인간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해요. 아,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저 사내들을 죄다. 아, 정말.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분노를 느끼기까지 했다. 그녀는 착하고 무척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였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그렇게 화를 낼 건 없어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생긋 웃어 보였다. 내가 뭐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쩌자고 나 같은 게 그런 훌륭한 가정에 들어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나 자신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저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서 그 손에 키스를 했어요. 아까 내가 당신 집에서 당신네를 놀렸던 것은 말이에요. 가냐,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당신에겐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저기 있는 바로 저분이 당신의 결혼 전날이라고 할 오늘 이런 진주를 나에게 선사했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나를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이었던가요? 로고지는 당신 집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있는 앞에서 나를 무슨 상품처럼 흥정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당신은 역시 나와 결혼할 양으로 이렇게 어정어정 찾아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칫하면 누이 동생까지 데리고 올 뻔했죠. 로고진이 당신을 가리켜 3루블만 준다면 바실리예프스키 섬까지라도 네 발로 기어갈 사람이라고 한 것은 역시 정말인가요? 기어가지 않고. 갑자기 로고진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자신 있게 말했다. 그것도 당신이 굶어 죽게 됐다면 또 몰라. 듣기에 당신은 월급도 상당히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데도 그러한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여자를 집에다 끌어들이려고 하니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젠 나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능히 살인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면 모두 눈이 뒤집혀 마치 바보처럼 되어버리지 않느냔 말이에요. 아직 저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벌써 돈놀이를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면도칼을 비단으로 싸서 자기 친구를 뒤에서 살그머니 마치 양을 죽이듯이 찔러 죽이는 판이니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요전에 신문에서 읽었어요. 아무튼 당신은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하기야 나도 파렴치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당신은 더 나빠요. 저 꽃장수에 대해서는 지금 새삼스럽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장군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손뼉을 쳤다. 당신처럼 우아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분이 지금 같은. 그게 무슨 말씨란 말입니까? 나는 지금 취했어요, 장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갑자기 웃어댔다. 나는 정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오늘은 내 날이에요. 내 명절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저기 저 꽃장수를 좀 보세요. 저 동백꽃 신사를. 저기 앉아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어요. 나는 웃고 있는 게 아니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을 뿐입니다. 토스키는 거드름을 부리며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무엇 때문에 나는 꼬박 5년 동안이나 저 사람을 곁에 붙잡아두고 괴롭혀 왔을까요?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자기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긴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었고 백작 부인 못지않은 생활도 시켜주었고 돈도 많이 썼으니까. 시골에 있을 때도 나에게 훌륭한 남편을 구해주었고 여기서는 또 가냐를 구해주었으니까. 그리고 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난 5년 동안 저 사람과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에게서 돈만 타왔지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정말 분별을 잃고 있었던 셈이에요. 당신은 나더러 싫으면 10만 루블만 받고 저 사람을 쫓아버리라고 말했죠.
그거야 싫을 리가 있겠어요. 나는 벌써 옛날에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가냐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더욱 싫었어요. 아, 나는 무엇 때문에 이 5년이란 세월을 그처럼 비틀린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굳이 들으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4년 전만 해도 나는 가끔 차라리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에게 시집을 가버릴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오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을 뿐이에요. 그때는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으실는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자신이 더 몸이 달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한 짓이었어요. 아무튼 심성이 나쁜 사람이라 나는 참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뒤 나는 다행히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오기를 부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죠. 그러자 갑자기 저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설사 상대방이 진심으로 청혼을 한다 해도 결혼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하여 만 5년 동안 나는 그처럼 허세를 부려온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나는 한 길로 나가는 편이 더 나아요. 나는 거리에 나가 있어야 할 인간이에요. 로고진과 놀아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세탁부가 되든가 하겠어요. 내 물건이라곤 이 집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집을 나간 다음엔 죄다 저 사람한테 되돌려 주겠어요. 걸레 조각 하나까지도 두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몸뚱이가 된 나를 도대체 누가 데려가죠? 저기 저 가냐에게 물어보세요. 데려가겠나 어떻겠나. 아마 나 같은 건 페르드 이시첸코도 데려가 주지 않을 거예요. 페르드 이시첸코도 어쩌면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나는 노골적인 인간입니다. 페르드 이시첸코가 얼른 가로챘다. 그 대신 공작이 데려갈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앉아서 울고 계시지만 저 공작을 좀 보세요. 나는 아까부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공작을 돌아보았다. 정말이에요. 그녀는 물었다. 정말입니다. 공작은 중얼거렸다. 데려가시겠어요. 이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믿겠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건 또 새로운 발전인걸. 장군은 중얼거렸다. 하기야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작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을 슬픈 듯이 그러나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어머나, 또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녀는 또다시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를 돌아보며 갑자기 말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어디까지나 착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난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암튼 굉장한 자성가가 하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 사람도로 모두 그것이라고들 하는 말은 정말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공작, 당신이 로고진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도 좋다고 할 만큼 나한테 반한 것은 좋은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시죠? 내가 얻으려는 것은 순결한 당신이지 로고진의 여자가 아닙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공작은 말했다. 내가 순결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천만에. 그건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 말이에요, 공작. 그건 옛날에 잠꼬대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영리해져서 그런 것은 모두 실없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또 당신 자신도 아직 유머가 필요한 터에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작은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동시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 같은 태도로 또렷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나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 내가 당신에게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갖 괴로움 뒤에 그 지옥 속에서 순결한 인간이 되어 빠져나온 것입니다.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로고진 따위를 따라 나서려는 겁니까? 그것은 열병에 걸려있는 탓입니다. 당신은 토스키에게 7만 5천 루블을 되돌려주고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리포브나. 나는 누구에게도 당신의 험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난뱅이가 되면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 마지막 말에 페르드 이시첸코와 레베제프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도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 뭐라고 혼자 투덜거렸다. 푸치스인과 토스키는 입가에 절로 떠오르는 미소를 간신히 지워버렸다. 그 밖의 사람들은 그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들은 가난뱅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갑부가 될는지 모릅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공작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도 아직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스위스에 있을 때 살라스킨이라는 모스크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만 그것에 의하면 내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편지입니다. 공작은 정말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한 통 꺼냈다. 아니, 저 사람 지금 잠꼬대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장군이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정신병원이로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공작, 지금 당신이 살라스킨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셨죠? 푸치스인이 물었다. 그 사람 같으면 그 계통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존재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유명한 대리인이니까. 만일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통지를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신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 내가 그 사람의 필적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로 편지 왕래가 있어서요. 그 편지를 내게 보여주신다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작은 떨리는 손으로 말없이 그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군은 얼빠진 사람처럼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이렇게 물었다. 아니, 뭐 유산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은 편지를 읽고 있는 푸치스인에게 집중되었다. 일동의 호기심에는 다시 새롭고 격렬한 충격이 가해졌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좀이 쑤셔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다. 로고진은 무서운 불안과 의욕에 쌓이면서 공작과 푸치스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기라도 한 것처럼 격렬한 기대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레베제프 역시 참지를 못하고 구석에서 기어나와 허리를 구부리고 푸치스인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호통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